항상 이 태평양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제1우방은 일본입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의 동맹국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최고로 그들의 머릿속에 우선되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좀 높아갔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 한국을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저는 만약에 미국의 문명이 쇠락한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뭘까 할 때 저는 마약이라고 봐요. 지금 10만 명 정도가 1년에 매년 죽어갑니다. 이게 펜타닐의 경우는 거의가 중국에서 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정치인들이 얘기는 안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1월에 미국에 대선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미국 대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유튜브만 아니라 이 책을 보면은 아마 비슷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약간 반어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외교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외교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대선 신경 쓸 필요 없다 했는데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외교의 가장 골격이 되는 게 고립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고립주의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뭐 고립주의가 중립주의적인 고립주의인가 그야말로 그냥 외톨이 고립주의인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대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립주의는 미국 사람들이 국민들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대체로 국외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는 그런 정서에 기반한 고립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도 해체되잖아요. 사실 미국은 이제 사실상 탈냉전 시대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해외 국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때도 미국에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외교 문제는 거의 형식적으로 TV 토론에서 나오지 거의 채점표에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2001년에 9.11이 빵 터지죠.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2008년까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근데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지만은 사실은 미국 사회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9.11 테러라는 것 때문에 이게 미국이 이제 강하게 군사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지 2008년부터는 다시 국외 문제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사실 2008년에 오바마 흑인이 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라크 전쟁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에 실패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이게 국민들의 정서가 그러는데 이게 너무 국외 문제에 관심을 쓰면 안 되겠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탑 리스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정은 이름이 딱 한 번 거론이 돼요. 근데 한반도 문제, 이런 문제 거의 거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국민들의 국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고립적인 정서에 기반한 고립주의가 미국의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럴 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미국의 어떤 정책을, 또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이게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한 아니고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원칙과 철학과 기본 이걸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야 되니까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변수가 많은 나라잖아요. 무조건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또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은 미국에 우리가 놀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통일 문제, 중국과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국방력도 그렇지만은 경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떤 컨센서스를 지도자와 국민이 만들어가는가. 이게 더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SNS 보면은 이게 트럼프 해리스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원하는가, 어떤 원칙이 중요한가.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쭉 보면은 이게 핫 선거가 아닌 선거가 없었어, 사실.
그런데 유독 최근에 특히 이제 트럼프라는 그 독특한 사람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데 사실 트럼프도 트럼프지만은 우리 그 정보 인포메이션이 지금 혁명기에 있잖아요. SNS 이쪽, 그다음에 유튜브, 또 유튜브 쇼츠. 그래서 사람들이 유독 2016년부터 사실 2008년 오바마, 2012년에 오바마 재선, 이때 사실 유튜브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2년부터 그리고 2016년에 트럼프의 트위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급속히 트위터, SNS, 그리고 유튜브 쇼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게 뭐 미국이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레이간이 당선됐던 1980년, 84년 제가 미국에서 최초로 선거를 봤던 1988년 조지 W 부시가 아버지 부시가 당선되고 뭐 1992년 뭐 클린턴 당선. 이걸 그때 보면은 막 그때 SNS와 뭐 유튜브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때도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를 큰 틀로 보면은 항상 있어 왔던 미국 내부의 거의 뭐 그 여러 가지 격도, 지역,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격돌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이 정보의 혁명에 맞춰서 유독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이번 선거가 아주 뭐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좀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만한 우리가 역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여서 제가 또 책을 썼고.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뭔가 유권자들의 표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학자들이 미국 정치학 하신 분들이 훨씬 저보다 대답을 잘 할 텐데 또 현지에 있던 분이나 뭐 언론 계통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보다는 훨씬 감각적으로 이제 많이 알 텐데 제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이제 변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외교적인 변수는 리스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최근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이 있었죠. 한 번 하고 말았지만은 그게 최첨표로 보면 CNN이라든지 뭐 이게 많은 방송사에서 최첨표를 했는데 외교는 어떤 데는 4번째, 뭐 5번째 사실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문화 전쟁이 사실 문화 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80년 레이간, 1984년 레이간의 재선 그때 이 낙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 최근에 이제 해리스 때문에 이제 또 낙태 문제가 문화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됩니다. 또 여전히 불법 이민. 2016년에 트럼프가 출마할 때 일성이 불법 이민 해결하겠다. 그래서 나왔고 이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토론을 보면은 모든 영역에 심지어는 외교 영역까지도 트럼프는 불법 이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의 감정의 선율을 이게 건드린다고 생각해요.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동성 결혼 문제, 또 마약 문제, 총기 규제 문제. 굉장히 이제 문화 전쟁이 복잡한데 이제 트럼프는 사실 불법 이민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 불법 이민 문제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문화적인 문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문제, 흑백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모든 문제와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다양하면 다양한 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이쪽 부분에서는 이쪽 영역은 보수적인데 이쪽 뭐 문제는 상당히 진보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가야 되는데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특히 SNS,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많은 이 책에서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문제, 이게 낙태, 뭐 동성결혼, 마약 또 빈부격차, 대도시 문제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고 또 지역 문제, 남과 북의 지역 문제, 또 이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아까 유대인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진영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결정을 못하는 중도표가 어떤 쪽에 표를 찍을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누가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두 후보 모두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낼 것 같거든요. 그럼 미중 관계 그 관계의 개선의 여지는 또 없을까요? 지금 상황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외교는 미국 국내 문제의 거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죠. 미국의 국내 상황은 미국 외교의 거울입니다.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고립주의 정서가 좋은 의미의 정서도 있지만 상당 부분 부정적인 고립주의 정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반중 정서가 상당합니다. 이제 그 미국과 중국과의 얘기를 변명 때문에 사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먼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섭외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중국인 혐오감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중국의 문화, 중국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다가 이게 이제 미국의 반이민 정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미국이 의회에서 특정한 민족을 이민을 못하게 막았다는 게 반중국 이민법이 1882년입니다. 10년 뒤에 다시 또 갱신이 돼요. 여기에 이제 비싸게 생긴 일본인과 우리 한국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반아시아인 감정의 이 시작이 이제 반중국인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선교사들 통해서 중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1949년에 그 희망이 깨집니다. 뭐죠? 중국의 공산화. 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에 이제 탄생하면서 이제 옛날에 싫어했던 반중국인 정서가 부활하게 돼요. 거기 이제 메카시즘이 나오고 또 그해 한 8개월 뒤에 우리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또 중공군이 내려오고 그래서 중국인 정서가 굉장히 이게 안 좋았다가 결국 1970년대 초에 닉슨이 이제 아까 키신저와 함께 이제 핑퐁 외교로 중국의 문호를 다시 개방해요. 중국을 이제 세계 경제권에, 세계 문화권에 편입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90년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미국에 이제 교수 생활을 할 텐데, 야,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오면은 미국에게 도움이 되겠다. 야, 우리가 중국이 개혁개방이 되면은 세계 자본주의에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94년에 이제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와 함께.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뭐 거의 저녁마다, 밤마다 이 나프타의 찬반 가지고 우리가 좀 백분 토론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클린턴이 나프타 성사해서는 안 된다. 미국 제조업이 망한다. 예, 이게 아직 수준이 올라오지 않는 이게 멕시코가 이 경제 공동권이 되면은 미국에게 치명타다. 근데 그때 거의 동시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WTO, 중국의 그 WTO 그 가입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공화당 내에서 중국 위험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제조업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제도. 근데 상당한 부분은 사실 중국보다는 멕시코 쪽에 이제 그 논쟁의 대상이 멕시코로 갔었죠. 그런데 그때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면 이게 결코 미국 제조업에 좋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믿을 수 없다. 특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근데 결국 2001년도에 WTO 중국이 가입하잖아. 그때만 해도 그래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기대가 많았죠. 그러다 결국 이제 시진핑이 등극을 하면서 그동안에 반대 사람들이 거 봐라. I told you so. 거 봐라. 결국 이제 제조업이 망하게 되고 중국의 값싼 이제 물건이 오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걸 이제 2016년부터 다시 트럼프가 이제 중국의 관세벽을 높이면서 다시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큰 흐름을 얘기한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베이스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쇼링 문제, 또 리쇼링에 따른 이게 미국 내 경제적인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굉장히 논쟁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을 텐데 국민들의 정서만 놓고 보면은 이게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다 컨트롤하는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까지 는 계속 그냥 밀어붙일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반대로 이제 중국을 또 해놓고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중국 같은 제2의 중국을 또 찾으러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뭐 중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대안을 미국이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신냉전 혹은 두 번째 냉전 이런 용어를 쓰고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 용어인데 3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신냉전.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 아래 한 패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다행히 첫 번째 냉전에서는 불상사가 없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큰 불상사가 없이 대결 없이 이제 탈냉전 시대를 왔지만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제가 봤던 첫 번째 냉전의 역사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헨리 키신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근데 사실 중국은 변수가 미국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근데 미국은 4년마다 갈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둘 다 민주적으로 이게 교체가 되면은 모르는데 한쪽은 계속 이게 변화가 있고 한쪽은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냉전에서 하나의 접점을, 화해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지금 러시아도 전쟁 중이고 중동도 전쟁 중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또 미국이 감당을 할 수는 있을까요? 감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까 얘기했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물어보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감당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실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은 소련과 중국이 동시에 미국을 공격한다. 예컨대 처음에는 미국이 많이 당황하고 흔들리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사실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은 청나라 시대까지 하면 지금 2세기 만에 지금 국군이 확 올라가고 있는데 괜히 미국을 건드려서 만약에 불상사가 났을 경우는 이제 또 중국의 문명은 또 고그라질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항공모함 숫자로 11대 3인가요? 안 되고 그리고 중국 주변에는 한국 있죠. 뭐 괌, 일본 있죠. 또 필리핀, 뉴질랜드, 뭐 호주 있죠.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에 뭐 중국 있습니까? 그리고 뭐 아무리 중국이 군사력이 높아간다 가고 있지만은 미국은 또 우주국을 2019년에 창설을 했잖아요. 말이 우주국이지 이건 뭐 미국이 육해군, 해군 그다음에 그 해안 경비대 그리고 이제 우주군이 창설이 돼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핵이라든지 탄도탄 미사일은 알래스카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지에서 다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미국의 그 인터넷이나 그런 그 시스템을 중국이 교란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래 가면은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딱 역사로 생각하면 옛날에 그 진주만처럼 잠깐 정도는 또 일시적인 타격은 급습을 통해서 줄 수는 있지만 뭐 길게 가면은 결국은 국력의 힘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교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미국 역사, 미국 문명사로 보면은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폴 케네디의 제국의 흥망성쇠, The Rise and Fall of Great Empire.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왜 제국이 이게 부침을 하는가. 예, 그게 이제 1984년에 나왔는가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때 베트남 전쟁이 이후잖아요. 근데 미국에 대한 불신, 실망, 그리고 또 미국은 문화전쟁에 들어갑니다. 낙태 문제, 레이간.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내외로 완전히 미국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폴 케네디의 미국 그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오 마이 갓, 이제 미국도 망하는구나. 미국도 드디어 미국이라는 제국도 무너지구나.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무너지고 있구나. 미국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약간 유머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중국이 미국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도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혼란기인데 괜히 어떤 독재자들이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미국을 잘못 건드리면은 미국은 다시 강하게 되고 당사자 국가는 고꾸라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력도 군사력도 뭐 5위에서 7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아까 문화, 경제 이런 데서 세계 강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발하면 우리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기에는 우리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또 모아야 됩니다. 세계사에 그 어떠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를 모으면은 다른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꼭지입니다. 이 책은 미국 역사에 대한 얘기이고 한국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쪽인데 한국이라는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온 이 꼭지가 도대체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꼭지를 넣었는데 결국은 제가 넣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존재는 다 알잖아요.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한미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좀 새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뭐 한미 관계사 다 여기서 뭐 세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소미 통상 수호조약인가요? 체결이 되죠. 근데 이미 이제 일본과는 일본을 개항했고 1854년에 1858년에 이제 일본과 미국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애석하게도 한국은 조선은 한반도는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사실 그렇게 없었습니다. 제1 중국 그리고 일본 그러다가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세로 루스벨트가 평화를 중재를 하죠. 대단히 애석하게도 역시 한반도는 미국의 의식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러일 전쟁을 중재했지만 잘 아시는 테프트, 카츄라 미리학으로 사실상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필리핀을 건들지 말라는 이게 그 조건으로 한반도를 일본에게 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요. 또 이제 6.25 전쟁. 6.25 전쟁은 미국이 개입하고 또 유엔군이 최초로 개입을 했지만은 미국사의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개입했냐는 그때 막 시작했던 냉전, 소련과의 냉전, 그리고 미국의 내부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카시즘의 반공,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고 있었느냐, 다가오는 선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 한국 이 전쟁, 6.25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국내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개입했습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죠. 이제 왜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실패냐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아이젠하워가 1952년 이제 당선이 되죠. 그래서 한국에 가겠다. 아이고, 코리아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휴전협정이 맺어졌죠. 그때, 아이젠하워 정권,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을 정말 다시 특별하고 생각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은 전쟁이 길어지면은 무조건 국민들이 식상해. 그래서 한국 전쟁도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 식상하게 된 거예요. 오로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미국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호 보호조와 그 동맹을 맺잖아요. 한국 전쟁 이후에 그것도 사실 미국이 정말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전쟁 말기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이게 방공포를 석방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상호 보호조약을 맺은 거예요. 자,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물론 한국이 중요하죠. 그러나 일본보다는 중요하지 않죠. 항상 이 태평양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제1우방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제1의 경계 대상이죠.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의 동맹국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최고로 그들의 머릿속에 우선되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좀 높아갔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 한국을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100개, 정확히는 120개 이상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그중에 하나 우리 6.25 전쟁. 그 내전에 미국이 개입한 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이게 성공했다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미국이 대체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많이 개입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지만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경제, 문화 그 모든 면에서 세계 탑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자랑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이게 보조하고 관리하고 지켜줘서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은 결국은 역사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특별한 나라인 것을 만들었고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부분만 같더라도 오바마 행정부 때는 너무 한국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미국 내 소수민족이 싫어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이제 모델이 됐죠. 미국 내에서 뭐 총기 문제, 마약 문제, 뭐 이민 문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내부에 대한 이야기들도 궁금한데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요? 내부적으로.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아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이 혼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진영 갈등도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 또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한 건 또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또 한참 지나고 역사가들이 지금 이때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제 역사가라서 항상 그래요. 우리가 큰 미국 사이트에서 먼 훗날에도 지금의 그 대선과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게 제가 미국에 있었던 1984년 선거도 만만치 않았는데, 1988년 선거도 만만치 않았고, 1992년에 빌 클린턴이 이길 때도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있어 왔던 여러 가지 그 진영, 대결, 그리고 이게 문화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불법 이민 문제, 이게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이게 초당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마약 문제, 그리고 도심의 문제, 흑백 문제, 총기 규제의 문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찰의 그 흑인들의 그 과잉, 이런 문제와 이게 사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데, 너무 불법 이민이라는 만능 열쇠 하나 가지고 이게 풀려고 하면은 미국은 더 아파질 것 같아요. 그다음 마약 문제도 심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마약 문제를 다뤘는데 이번 대선에 보면은 마약 문제 안 나오잖아요. 거의 안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선 후보자들이 정말로 팔을 걷어붙고 우리가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이 문제는 왜 다루지 않을까? 꼭 불법 문제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또 백인들 문제도 됩니다. 대도시의 문제도 됩니다. 중산층의 문제도 되고 청소년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은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이민을 다룬 것은 불법 이민 하나를 통해서 진영의 논리 속에 이게 모든 것이 하나의 해법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저는 만약에 미국의 문명이 쇠락한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뭘까 할 때 저는 마약이라고 봐요. 지금 10만 명 정도가 1년에 매년 죽어갑니다. 지금 오피오이드, 합성, 이 마약, 펜타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의 총기로 죽어가는 사람의 8배, 교통사고의 3배 정도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 여기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켄싱턴의 그 좀비 거리. 이게 필라델피아 문제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볼티모, 웬만한 대도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걸 지금. 근데 이게 펜타닐의 경우는 거의가 중국에서 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정치인들이 얘기는 안 해. 90몇 퍼센트 다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 요즘은 이제 또 멕시코의 마약상을 통해서 이제 밀입국돼요. 사실 불법 이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국의 펜타닐 이 합성 마약이 이제 멕시코 마약상을 통해서 미국으로 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미국을 지금 좀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앞으로도 쭉 강대국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제가 아까 1980년대 중반에 그 제국의 흥망성쇠 폴 케네디 책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정말 미국이 이제 쇠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안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5개의 빅테크 회사가 다 미국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는 시애틀에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샌프란시스코 이근에 실리콘밸리에 있잖아요. 이 경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이 흔들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조업이 흔들린 것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그리고 이게 기술이 없는 백인 노동자들에게는 큰 문제지만 또 미국의 지금 현재 경제력을 보면은 미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사실은 빅테크잖아요. 빅테크인데 거기다 이제 캘리포니아와 서부 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썩어도 준치라고 미국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불법 이민이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23년 작년 통계를 보니까 중국인들도 거의 4만 명이 건너오더라고요. 멕시코로 와서 지금 구금된 사람이 거의 4만 명. 상당수는 또 중산층입니다.
이게 중국이 교육으로나 여러 가지 민주주의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어떤 한 나라가 우리의 드림이다. 그러면 이상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그 아메리칸 드림의 그 희망은 남아 있고 제 소망인가 희망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역사 속에서 켜켜이 그러한 역경을 미국은 극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극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먼 뒷날, 그때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휘저었는데 또 우리가 극복을 했지. 그래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돼도 그렇고 트럼프가 안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온건한 공화당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역사의 큰 틀에서는 이게 하나의 해프닝의 시대지 이게 뭐 미국 역사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기둥채 흔들고 미국이 무너지는 그런 시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미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다행히 우리의 국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시선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지도자들 또 지식인들, 엘리트들, 또 국민들이 함께 컨센서스를 해야 되고 저는 항상 미국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겨울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네. 흠도 있고 뭐 굴곡진 것도 있고 깨진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뭐 문화 모든 부분에서 또 사고방식도 그래요. 미국은 우리를 보는 거울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외교에 국한되거나 경제에 국한돼서도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의 퍼즐, 모자이크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그 미국의 퍼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자그마한 이게 토대가 되면은 제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김봉중 교수님 덕분에 미국의 뭐 역사, 정치, 문화 다각도에서 좀 인사이트를 넓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좀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